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7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은요, 제가 경험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핀테크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화폐의 그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죠. 제가 이번에 영국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사용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자 코인베이스 이제 구자를 이번에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 구자가 바클레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클레이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쪽에. 자, 그런데요. 갑자기 바클레이 쪽에 그 계좌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로그인도 되지 않고 좀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바클레이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떠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코인베이스라는 굉장히 위험한 쪽에 이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프로드가 아닌지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좌를 이렇게 프로즌 시켰다, 얼려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코인베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느냐? 가상화폐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 잘 인지하고 있느냐? 가상화폐에서 공부 얼마나 했느냐? 뭐 이렇게 꼬집꼬집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에피소드를 제가 겪으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금융권, 그리고 이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이 핀테크 기업들 간의 거의 전쟁이구나. 왜냐면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사회 악을 대하는 단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핀테크 기업을 대하는 것을 직접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핀테크 기업 투자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바클레이 같은 이런 투자 기관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투자 가치까지도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결코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고요. 1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첫 부분에서도 애널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투자 기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RBC입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죠. 캐나다 뱅크에서 이번에 그 아마존 그리고 우버를 2022년 가장 좋은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선정을 해줬는데요. 그 밖에도 두 종목이 더 등장을 합니다. AMZN은 아마존이죠. 우버는 UBER이고요. 그 밖에도 부킹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BKNG죠. 부킹홀딩즈. 그중 마지막으로요. 카구루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커머스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고차도 판매를 하고요. 신형차도 판매를 하는 이런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CARG가 티커네임입니다. 이렇게 네 종목을 지금 RBC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2022년의 선정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JP 모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서로 밀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 JP 모간이 넷플릭스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죠.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고요. 자, 바클레이가 이번에 TJX 컴퍼니즈를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가 2022년 최고의 종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방송에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봤잖아요. 일부 방송 안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UBS가 또 나오는데 디즈니를 2022년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tzerland 입장에서는 디즈니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제프리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좋게 봅니다. 2022년 최고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가 보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이번에 중립에서 바이 매수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 잠깐만 보시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기에는요. 레비뉴에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예전에는 매출이 굉장히 좀 한 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모두 나왔다면 이제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개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다각화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테일 크립토 트레이딩, 즉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의 매출을 형성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 부분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면서 앞으로 2022년부터 그 이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니드암에서는 애쉬를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지켜 세워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죠. 기사 하나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67빌리언에 되는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식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타겟이라는 종목의 평가를 다운그레이드 했다. 평가 절하했다는 거죠. 이퀄 레이팅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였는데 이번에 보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옥타라는 그 사이버 보안 기업을 새롭게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오버웨이,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웰스파고가 새롭게 커버한 종목이 있는데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역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웰스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탑픽이다. 가장 좋은 종목을 이렇게 두 가지의 금융주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를 탑 주식으로 선정을 했다. 서로 이제 밀어준다는 게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자, 크레딧 스위스가 MGM 리조트 그리고 시월드가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이러한 리저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의 목소리는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냥 재미 요소로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널의 그 평가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또 투자의 결정을 바로바로 하시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도움은 될 수 없지만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등장을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이 두 종목이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다. 원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에 사용하는 GPU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따라서 주력 상품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추세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높게 평가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비백 아리아고요. 자, 이분이 지금 어떠한 점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엔비디아를 이용하는 게이머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50%가요. 지금 GPU를 사용하는데 이 GPU는 지금 5년 이상 된 굉장히 좀 구닥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닥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GPU를 갈아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지금 취지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요. 키레이 트레이싱 능력이 없는 이러한 그 GPU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것과 게임상에서 같이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도 없는 굉장히 좀 구닥다리를 이용하는 게이머들이 지금 70%나 된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4% 정도만 지금 최신에 나온 암페어 제너레이션을 사고 있다. 암페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엔비디아의 GPU 칩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로 옮겨간 사람이 지금 14%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냐? 원래는 보통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40% 정도는 침투율을 보이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 침투율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낮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없어서 못 판다. 암페어를 사고 싶은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 수는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두세 배 정도 올라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컨더리 마켓에 간다면 뭐 재판
판매하는 이런 시장을 얘기하죠. 따라서 지금 그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거의 다 판매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 재판매하는 그런 시장에 갔을 때는 가격을 한 두세 배 정도 부르기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의 유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암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하든지 그래픽 카드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배나 주고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까지 가서 지금 암페어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현상은요, 사실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그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떠한 여력이냐면 ASP를 올릴 수 있는, ASP는 Average Selling Price거든요.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암페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나올 더 높은 버전이 나오더라도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페어의 지금 평균 그 가격이요, 482달러라고 합니다. GPU 하나에 482달러면 정말 비싼 거잖아요. 그 전에 엔비디아가 보통 판매하던 제품의 평균 가격은 200에서 300이었는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암페어는 482다.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MD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빅랩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요, 299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싸게는 399까지 가고요. 그런데 이 역시 AMD의 보통 제품 가격은 150에서 200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격이 거의 더블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AMD에 주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게임 사이클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 강력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면, 그리고 이 출시한 제품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매출을 많이 상승시키면서 순이익 쪽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은 기사를 통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지금처럼 투자 환경이 인플레이션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런 투자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 AMD는 가격 결정권이 너무나 좀 높은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투자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이번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뉴스 하나가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자, 아마존의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파워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구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동한다면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구동하게 될 것이다. 2024년까지 이러한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아마존 그리고 스텔란티스 두 회사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핑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굉장히 폭넓은 이런 뜻이거든요. 폭넓은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데 뭐를 커버하냐면 오토모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에 파트너십이 결성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스텔란티스의 발표에 따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속화시킨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트너십은요, 단순히 그냥 작은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알렉사를 얘기하겠죠. 알렉사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배송 서비스죠.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아마존 라스트 마일까지 다 포함이 된다. 굉장히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콜라보는요, 인크루드라서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드 비클, 즉 이제 스마트카를 만들기 위한 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모토모티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데도 이번에 두 회사가 서로 도와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커다란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텔란티스의 새로운 또 하나의 동의가 이번에 계약이 됐는데 아마존이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이다. 스텔란티스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램 프로마스터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2023년에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클을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 될 것이다.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이 심한 기업이 하나 있겠죠.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등에 잇고 등장한 새로운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리비안 하나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자동차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고루고루 좀 가격 절상도 하면서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는 거죠.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리비안에만 주문을 몰아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리비안의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라는 그런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어떠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오미주의 영상입니다. 1월 6일이죠. 1월 6일 2부 방송에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번에 좀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픈하이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음에도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오픈하이머가 예상하기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6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좀 극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슷한 기사 하나를 제가 또 발견했는데 이번에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다른 투자기관입니다. 웰스파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 역시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이름은 앤드류 노윈스키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커버를 이번에 시작했다. 따라서 원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다루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준 레이팅이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웰스파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식의 리스트, 시그니처 픽 리스트에도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면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누구한테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냐면요, 레가시 소프트웨어 컴퍼니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면 어느 정도 이제 신생 기업이잖아요. 근데 다른 신성 기업에 비해서도, 다른 업스타트 기업에 비해서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원리가, 투자 논리가 자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무려 21개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능을 하나하나 띄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21개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자, 비슷하게 좀 강력한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센티넬1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센티넬1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의 모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커버하는 시큐리티의 기능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에디셔널 모듈을 판매할 수 있다. 즉 교차 판매가 굉장히 쉬워지죠. 처음에는 기업 하나가 단지 한두 개의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가 이게 나중에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계속해서 업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스 스톡이잖아요. 굉장히 전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은 압력을 받았다. 11월 9일 날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됐던 주가가 그 이후에 38%나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줍줍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75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53%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오픈하이머는 65%가 넘어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53%,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종목은 인텔리아입니다. 인텔리아 역시 상당히 오래간만에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텔리아나 크리스퍼 같은 기업이 등장을 하면 전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쉽지 않은 그런 기사거든요. 자, 인텔리아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다. Advanced Several New Gene Editing이니까 자, 새로운 치료법이죠. 치료법을 2022년에도 내놓을 것이다. 개발을 시작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진 에디팅 바이오텍이다. 진 에디팅이라는 것은 유전자 편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유전자 편집 바이오텍 기업인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버럴이니까 여러 개의 새로운 그 치료법 개발을 올해 시작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실험도 시작을 하고 계속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가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아가 기대하기로는요, 적어도 2개 정도의 새로운 인비보 캔디데이트를 올해 새롭게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비보는 뭐냐면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인체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직접 투여하는 방법이 인비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에 문제가 있는 그 유전자를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이제 유전자 시술을 하는 것을 엑스비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인비보에 조금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비보 쪽에 적어도 2개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엑스비보 역시도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2022년 1분기에 새롭게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개발 상태를 또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겠죠.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치료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비보부터 보면요. 자, 프레이즈 1이니까 일상에 지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텔리아 2001입니다. 인텔리아 2001은요. 트란스시레틴 아밀로이즈 증이라는 이러한 그 유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TTR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요. 잘못 접혀져서 문제가 생기는 유전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전병을 치료하는 인텔리아 2001은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3달 안에 일상 데이터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아무래도 유전 가위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스케줄입니다. 자, 2번째로요. 프루프 오브 컨셉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치료법의 이름은 인텔리아 2002입니다. 인텔리아 2002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천성 혈관 부종이라는 병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데요. 2022년 세컨 하프니까 하반기에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엑스비보 파이프라인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인텔리아 5001입니다. 인텔리아 5001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쯤 데이터 발표가 될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이제 5001 같은 경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우리가 임상 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치료법 역시 이미 3개나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올해 들어서 3개 정도의 새로운 치료를 개발 시작한다. 따라서 굉장히 좀 호재의 뉴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제가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죠.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우버 이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월 달부터 브라질에서 우버 이츠의 오퍼레이션을 중단한다라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엔딩한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우버 이츠의 그 운영을 브라질 쪽에서 이번에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이번 기사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로이터 통신 그리고 브라질의 그 로컬 저널에서 이번에 동시에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그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푸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가장 커다란 그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따라서 타격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자, 3월 7일이라는 구체적인 그 중단 날짜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버는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딜리버링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음식점이 아니고 일반 상점에서 집중적으로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를 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브라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비스는 코너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을 하는데, 코너숍은요, 슈퍼마켓 그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이제 로컬 기업이었는데 우버가 2019년에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버가 진출한 부분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버 플래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버 플래시는 패키지를 딜리버리하는 이런 배송 서비스, 그리고 우버 다이렉트도 있는데, 우버 다이렉트는 B2B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제 배송 서비스를 도와주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접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만 빠져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좀 궁금한데요.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개의 영상 중에 어떤 걸 보내드릴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영상인데요. 조시 브라인이라는 그 전문가가 로빈후드, 메타포드, 그리고 페이팔을 추천한다. 이번에 그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줍줍한 종목하고 좀 일맥상통해서 이 영상을 보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하락장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요하는, 투자자들의 경고를 해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영상은요, 짐 머스터라는 전문가가 전해주는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아직은 그 안심하기 이르다. 물론 이제 수요일 날 3% 정도 테크 주식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성장주들 위주로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1부,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격주간으로 방송이 되는 박철민 대표님의 미국 주식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일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start 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ear and the long term. And everything we're talking about in terms of this step down is near term, what the Fed is doing. And to put some perspective on that, what caught my attention yesterday was, of course, the balance sheet. The size was a little bit bigger. The minutes suggested that the runoff is going to be a little bit quicker. That was a surprise to the market. The market does not like surprises. And if we step back and think about what the Fed has done over the last few months, it has been a series of surprises. And they've been rooted in a belief that inflation is going hotter and that they need to do more. Their response has been muted. The Fed's response has been muted. And I think that this near term can continue to show downside until the Fed takes stronger action. What we've effectively shifted to is the market is in a near-term game of Fed roulette. This anxiety is the last thing that investors want. And until I think the Fed really makes a strong stance against inflation, I think the market is going to continue to wind down, because historically, especially the tech sector, like you said, because these high multiple stocks, historically, the market would suggest ahead of Fed rates, the Fed interest rate increases, there's still an additional 5 to 10% downside to the NASDAQ. And so I just kind of anchor this, think about the near term and think about this anxiety. And I don't think we're done. Maybe the market's up a little bit in the next few days, maybe it's down. But until investors feel the Fed has a strong handle on this,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move lower. Gene, if you are convinced of that, are you selling stocks right now, any of these high flyers? Well, I think you should be most concerned about anything that has high multiples. When I think about FANG has actually hung in there. It's kept these indexes up. FANG is down 12% from its highs. Broader tech indexes that exclude FANG are typically down 30%. And so we see that distinction. So to answer your question, are we selling stocks? We continue to hold Facebook. We think that that has some earnings support, has a connection, of course, to the metaverse, which we think is an important theme. We continue
to believe strongly in Apple and their earnings power. They also have a play on the metaverse and potentially in the EV space. But there are other companies in FANG that we're more concerned about. Again, this is near term. We're talking about over the next month. That would be companies like Amazon and Netflix. Those two still trade at a 57 multiple. If you look at Apple and Facebook, that's more like a 26 multiple. And so, yes, I think that this is a dose of, I think, should be some conservatism. I think people should adjust the portfolio. When you have a bad day like yesterday, a 2 standard deviation day, you think that it just can't continue.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can continue. I also want to be clear that I think that we will see a rebound. I think once the Fed takes strong control of this, or at least investors have comfort for that, I think you will start to see a rally in some of these tech names kind of in the final 3 quarters of the year.